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치솟는 수도권 집값 상승에도 수도권으로서의 인구 쏠림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주택 수요도 증가해서 이 집값 상승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의 25번째 대책에도 요지부동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 집값 문제 해결의 출발점을 다시 잡아야 하는 건 아닐까요? 오늘 함께 고민해 보시죠.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인구 얘기 좀 해볼게요. 갑자기 무슨 인구 얘기가 야 싶으실 텐데 지금 통계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수도권에 산다고 합니다. 지난해부터 수도권의 쏠림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고 그게 절반을 넘었다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렇게 수도권의 쏠림이 지속됐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수요가 집중이 됐다는 얘기고 공급은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가 많이 몰리다 보면 집값 상승이 될 수 있다라는 상황적 우려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한때 사실은 여러 가지 우리 국내 인구가 이제 2030년 되면은 절대 규모에 있어서 네, 줄어든다. 줄어든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예. 많이 전망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 시장에서도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 들어서서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하는 부분들은 인구의 증가율이 지금 마이너스로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네. 실질적으로 수도권에 이제 집중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수도권의 집값을 결국은 주택의 희소성을 굉장히 부각시키는 그런까지 맞물려가지고 상당히 주택 가격을 많이 밀어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를 보면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서울이나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서울이나 인천 같은 경우에 주택 가격이 지나치게 이제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거주하기에 여러 가지 여건상 이제 충분치 않은 분들이 어쩔 수 없는 자신의 의사가 아닌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다른 수도권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그런 양상들이 있는데요. 결국에 본다면은 지방에 있는 분들도 수도권의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에 대해서 혹시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서울이나 이런 쪽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사실은 견디다 못해서 일반 수도권으로 이제 옮겨가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지난주하고 이번 주 경우에 있어서 보면은 수도권의 집값 상승률이 사실은 역대 지금 거의 최고에 근접할 정도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정부의 그동안의 부단한 노력에 의해서 지방 균형 발전이라든지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어떤 균형이 깨지면서 수도권의 집중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통계청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총 인구가 5,200만 명이 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수도권에서 사는 인구가 2,600만 명이 넘어요. 이런 참 많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보니까 참 지방과 수도권과의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일단 그 수도권의 그 집중 현상은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네. 물론 이제 어떤 산업 구조의 어떤 편향적 구조, 또 어떤 지방에서의 일자리라든지 작업자족이 안 되기 때문에 젊은 인구를 비롯해서 이제 수도권으로 몰려오는 어떤 예. 그런 현상이 지금까지 수속됐기 때문에 이번의 문제만이 아니라 수도권의 집중 현상은 수십 년째 되어온 우리나라가 풀어야 되는 하나의 난제죠. 당연히 인구가 몰려오는 곳에 집은 인구가 몰려오는 것만큼 시기적으로 맞춰갖고서 집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인구가 많이 모여든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제 네. 주택 가격이 오른다라는 건 누구나도 다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도권의 인구가 더 집중될 거라는 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네. 앞으로 수도권의 어떤 주택 문제는 지속적인 어떤 우리의 하나의 풀어야 되는 숙제라고 숙제죠. 저는 생각을 예. 하고 이런 풀어야 되는 숙제에 어떤 장기적인 주택 플랜과 그다음에 수도권에 어떤 집중되는 어떠한 이런 부분에 대한 주택 공급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어떤 그 인구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의 어떤 문제를 저는 담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지역마다 자족 도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였지만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그렇게 특별한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을 하지 않는다라면 어떤 수도권의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풀어야 되는 숙제 중에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주택 가격서부터 직장 문제서 일자리 문제서부터 모든 부분들이 된다라면 인구가 몰려온 만큼 어떤 주거 불안정성도 높아지고 도시의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모두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뭘 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수도권에 뭐 몰린다는 것 자체를. 예, 수도권 쏠림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아니죠. 수도권 과밀화는 당연히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그런 거 해결하는 걸 정부가 잘못 접근한 것 같습니다. 분권으로 가야 되는데 권한이양이 아니라 정부는 개발 정책으로 균형 발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 정부가 그 작년에 2020년 7월에 집권여당 그 원내대표께서 균형 발전 못해서 집값 오르는 것 같다. 그러면서 세종시로 청와대와 국회 이전하겠다고 발언하셨단 그렇죠. 말이죠. 예. 그때 결국은 뭐가 되면 서울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세종시 집값이 막 뛰었어요. 서울도 오르고 세종도 그렇죠. 오르는. 네. 정부 해법이라는 것이 오히려 더 양쪽의 집값을 띄웠고 또 하나는 정부는 그러면서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겠다고 해놓고서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 공급을 늘리고 있습니다. 네. 역대 최고의 물량을 이미 공급하고 있는데 수도권 30만 호 그것도 더 공공 재개발까지 해서 지금 수도권 190만 호의 주택 물량을 갖고 지금 추진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정책이 이게 좀 상반된 정책을 추진하면서 수도권 쏠림, 교토 균형 발전, 국민들이 이거 지금 다 말만 있지 정말 의지도 있는 거 아닌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불신만 키우는 이런 발언들과 대책들이 오히려 시장의 불신을 키우고 집값도 떨어뜨리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사실 정부가 얼마 전에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고 해서 대국민 담화를 했죠. 그 자리에서 이 집값 불안정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현재 이 수요와 공급에 그 어긋나는 부분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 또 시장의 판단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좀 내놨는데 어떠세요? 정부가 정확히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진단이라기보다 거의 저는 뭐 정책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자포자기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정말 그 꺼내서는 안 되는 카드를 꺼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담화문 내용을 쭉 이제 읽어봤는데요. 예. 사실 그걸 갖다가 좀 그 의미 속에 발표된 내용의 의미 속에 숨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결국 국민들을 향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 부분의 실패를 상당히 이제 국민 탓으로 돌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고성 발언이 그동안 많이 나왔죠. 예. 지금이 고점이다. 그러니까 집 사지 마라. 근데 그 말씀을 이제 제가 들으면서 느꼈던 바는 뭐냐면 그러면은 지금이 고점이고 더 이상 사면은 낭패를 본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네. 그러면서 또 영끌이나 이렇게 이제 패닉 바잉한 사람들을 갖다 대상으로 상당히 이제 그 부정하는 듯한 또 비판하는 듯한 표현들이 나왔었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정부 고위 관료자나 혹은 뭐 홍 부총리도 마찬가지죠. 네. 지금 청와대에서 계시는 분이나 고위 공직자들 가운데 주택을 앞으로 고점이고 이제 내려갈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합리적인 선택은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본인들이 팔면서 내가 1주택자가 되든지 아니면 무주택자가 되면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도 국민 여러분들도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아마 설득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런 부분 없이 경고성 발언에 이어서 이제는 그런 거 관련되는 책임 자체가 여러분, 국민 여러분과 저와 같이 이건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거는 사실 동반 사실은 책임론을 갖다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제가 조금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정부가 그동안에 이제 수요 부분만 집중하다가 이제 공급 쪽에 신경을 이제 쓰면서 뭔가 변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LH 사태 등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어떤 추진력, 동력 자체가 지금 상실된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사전 청약이라는 거 가지고 사실 사전 청약은 현실적으로 지금 집이 공급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좀 미래의 일이죠.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에 가까운 부분인데 그런 사전 청약을 가지고 계속 시장을 갖다 심리전으로 말 그대로 안정시키려고 했지만 그 성과도 미미한 상황이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경고성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의미를 담아서 그것마저도 우리 같이 모두가 책임이 있는 것이다라는 정말 좀 심하게 표현하면
적반하장식의 표현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번에 담화문 발표는 뭐 공급에 대한 뚜렷한 다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좀 뜬금없었다. 그리고 적반하장식이다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근거가 그런 거였어요. 지난 10년간의 평균적인 주택 입주 물량이랑 올해를 비교했더니 뭐 비슷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올해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다라는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인식하고 있는 전체 총량적인 공급의 양은 아파트를 비롯해서 비아파트 관련된 뭐 빌라나 주택, 오피스텔까지 이제 뭐 이런 단독주택까지. 것까지 다 포함한다 그러면 공급 물량이 맞죠. 그러니까 이제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물량 면에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네. 다만 이제 국민이 원하는 건 뭐냐면 아파트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아파트가 지금 공급될 수 있느냐의 어떤 문제를 그렇겠죠. 부닥치게 되면 네. 이제 원하는 곳에 집이 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 공급은 부족해 보이고 또는 내 지역에 집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아무리 집이 많이 들어온들 내가 체감적으로 느낄 수 없게 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주택 가격이 올라가거나 이렇게 됐을 때에는 공급 논란에 이제 휩싸이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과거에는 부동산 대책이라 그래서 요란뻑적지근하게 발표를 하고 즉각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책들이 가시적으로 뭐 많게는 한 100페이지 가까운 어떤 이런 대책들이 발표됐는데 네. 이번에는 부동산 대책을 어느 정도 기대를 했었는데 네. 왜냐하면 발표할 시기가 아니냐라는 어떤 시장의 일반적인 얘기들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발표를 하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는 이제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포기했다. 아니면 이제 정권 말기니까 그냥 시간이 가는 대로 이렇게 채우다가 그냥 이대로 끝나겠다라는 이런 비판적인 얘기도 나오고 자조적인 얘기네요. 또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마치 국민이 부동산 투기라든지 이런 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의 정책이 약발을 먹지 않고서 정책이 무력화됐다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감정을 조금 내려놓고 이제 이번 그 담화의 주요 골자를 제가 이제 한번 보니까 공급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 확대하는데 추후에 이제 발표를 하겠다는 식으로 이제 발표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이 우려되니 추격 매수를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이제 젊은 층의 신규 매수자들이 연끌로 집을 사거나 어떤 패닉 바잉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신도시뿐만이 아니라 공공민영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사전 청약분을 확대해서 어떤 잠재적인 수요자들을 쉽게 얘기해서 이제 연골 수요자들을 어떤 그 신도시 공급이라든지 이런 데 사전 공급분으로 녹여서 어느 정도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라는 어떤 그런 이면이 있었던 이 담화라고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 네.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우리가 대책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가 이제 담화라는 익숙하죠. 방식으로 네. 나오다 보니 지금 이제 완전히 뭐 시장은 이제 상반된 견해로 지금 혼조세를 더 나타내니 실제 실수요자들은 마음이 더 불안해지는 어떤 상황이 야기된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어떤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그널을 냈을 때에는 원인과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막연하게 앞으로 주택 가격이 폭락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추격 매수를 자제해달라.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최고 책임자 정책을 운영하는 경제부총리로서의 어떠한 발언 치고는 너무 정치적인 발언이 저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애매모호성이 아직까지 거치지 않는 것이 가장 좀 안타깝습니다. 네. 사실 뭐 감정을 배제해서 듣고 싶은데 이미 정부가 감정을 담아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참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도 좀 난감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부총리께서 송구하다고 하셨는데 예. 사실 그 진정성이 있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홍남기 부총리께서 2018년 12월 취임하셨거든요. 최장수 이제 부총리로 재임을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 25차례 중에 15차례가 홍남기 부총리 주도하에 진행이 됐고 집값은 더 뛰었습니다. 거기에 대통령께서 2020년 1월 집값 되돌려 놓겠다라고 발언한 이후에도 부총리께서 정책 추진했지만 집값 지금은 올 상반기엔 역대 최고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더 뛰었거든요. 이게 송구하다라는 표현으로 해결될 일인가? 당연히 물러나셨어야 할 분이 지금도 부동산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러니 국민들의 불신만 키우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또 하나는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얘기하면서도 또 하나는 주택 수급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공급을 계속 늘려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남기신 거거든요. 근데 집값 그것 때문에 올랐냐라고 보기에는 과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중반까지는 공급이 지금보다도 없었지만 집값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공급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서민들이 살고 싶은 살 수 있는 공급은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러한 공급이 기존 주택에서도 나와야 되고 정부가 하는 신규 주택에서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상기 신도시 사전 청약했지만 매우 비싸고 기존 신도시, 기존 도시 주택들도 지금 매물 잠김 현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내 주택을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세금 더 올렸다, 뭐 그렇죠. 대출 회수하겠다라고 하지만 엄포에 불과할 뿐 더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치가 이미 꽉 차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정부가 놔두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그런 공급이 서민들이 원하는 공급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인데 정부가 하겠다는 공급은 그냥 비싼 바가지 공급만 계속 하겠다는 것은 때문에 집값은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사실 정부가 생각하는 이 어떤 집계 통계랑 그다음 민간에서 보는 통계가 좀 차이가 있어요. 네. 이쪽 물량을 봐도 정부는 이미 뭐 지금 전국 46만 호, 또 서울엔 8만 3천 호 정도가 올해 들어올 거라고 했는데 민간에서 보는 거는 훨씬 더 적습니다. 근데 보니까 기준이 좀 다르더라고요. 민간은 이제 보통 모집 공고 기준으로 해서 입주가 확정된 물량에 대해서 보는 반면에 정부는 이제 인허가 낸 걸 기준을 하다 보니까 다소 좀 부풀려져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래서 시장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이냐라는 의문을 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그 시점마다 시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지표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급과 관련된 지표는 4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이게 4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많은 가장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분양 물량을 가지고 할 때가 이제 가장 공감을 할 수 있는데 현 정부의 경우에는 인허가 물량을 가지고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인허가는 우리가 주택법상에 보게 된다면 인허가를 받고 사업자는 5년 이내에 착공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시장 상황을 보면서 가장 적절한 시점에 사업에 착수할 것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인허가 자체를 가지고 물론 대략적으로 인허가를 하고 시장에서는 한 3년 뒤에 그것이 이제 공급 물량으로 나오긴 하는데 정부는 지금 인허가를 가지고 공급 물량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요. 그것은 아마도 시장에 있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충분치 못하다는 어떤 정부 나름대로의 판단과 그것을 가지고 시장의 어떤 심리적으로 불안한 부분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숫자를 가지고 심리적인 어떤 마음의 안정감을 주기 위한 그러한 어떤 궁여지책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사전 청약이라는 것도 예. 사실 이 공급과 관련해서 보면은 인허가 이 방식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실 인허가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에 있어서 사전 청약을 하고 최장 걸렸던 시간들은 11년이나 걸린 사례도 11년이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정부는 사전 청약을 하고 뭐 2, 3년 뒤에 본 청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 사실 우리 현재 사정들을 보게 되면 LH 사태 이후에 각 지금 정부가 공급에 있어서 가장 주력으로 생각하고 있는 수도권의 한 30만 호, 뭐 3기 신도시 이런 작업들이 지금 원만하게 추진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직 없거든요. 사실 현장마다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 갈등도 많고 주민들의 반발도 많고 예.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국토부에서 자 그런 쪽에 있어서 개발에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의 경우에서도 충분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통해서 뭐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어떤 느낌이냐면 정부는 공급 부분에 대한 것을 말은 뭐 충분하다고 하지만 부족한 것을 인식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짧은 시간 안에 뭔가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대안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심리전에 있어서 말을 가지고 우선 급한 대로 땜질 처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에서 불신을 더욱더 심화시켜가지고 전체적인 정부의 어떤 발표라든지 뭐 담화문 포함해서 대책 발표 부분도 결국은 시장의 효과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금까지 25번의 실패를 거듭한 주요 요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사실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공급 부족
시장이 생각하는 만큼 문제가 있진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지나치 심리가 작동을 하고 있고 또 불법적 실거래가 띄우기 등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그래서 국토부가 조사를 했습니다. 국토부 조사를 지난해 2월부터 해서 아파트 71만여 건에 대해서 거래를 정밀 조사를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시장 교란 행위 의심 사례는 12건에 불과했다고 해요. 뭐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0.0017% 아주 미미한 상황인데 이걸 이렇게 이유로 드니까 그게 맞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그 실거래가 띄우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허위 매매죠. 허위 매매로 해서 사실은 이런 게 저는 이제 몇 번 그전에 방송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게 상당히 만연돼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70만 건 정도를 작년에 이제 거래된 사례를 보고 찾아보니 이제 12건밖에 안 됐는데 그 12건의 그 사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저 처제 사건이라든지 뭐 쉽게 얘기해서 분양 대행사가 사서 이제 거래를 했다든지 하는 그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만 사실 잡아냈거든요. 그만큼 이 실거래가 띄우기를 현장에서 잡아내기라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보완으로 이거를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건 제도적인 보완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실거래가 띄우기에 70만 건을 했으니 12건밖에 안 나왔으니 당연히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 이 실거래가를 부동산 거래를 해서 신고를 하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의 검증 시스템이 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이것을 신고하고 바로 철회를 하는 어떤 부분이 이제 한 달 안에 이제 했을 때는 지금은 등록제로 바뀌었는데 이 사건들은 그 이전에 이제 벌어진 사건들이거든요. 결국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이런 사건들을 나중에 사후 약방문식으로 정부에서 그거를 단속을 해서 찾아낸다라는 거는 결국에 아주 그 낮은 급의 투기 수법이 보여지는 이런 처제 사건이라든지 분양 대행사 직원이 이제 그런 물건을 것만 사서 잡아낼 수 있다는 파는 거구나. 이런 것만 눈에 띄는 것만 잡아내는 거지 결국에 거기에 따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표현하는 선수들의 어떤 그 거래 행위는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민간 영역에. 그렇다면 사실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한 대로 불법적 실거래가 띄우기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12건이라는 게 12건밖에 못 잡아냈다면 결국 정부가 그걸 잡아내지 못한다는 걸 자인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또 들거든요. 네, 뭐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철저하게 상시적으로 그게 감시 체계가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 또 시장 교란 행위 때문에 역대 정부 최고로 집값이 올랐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의 어떤 잘못된 투기 조장책으로 투기판이 벌어졌는데 네. 지금 뭐 투기 세력만 실거래가 띄우기로 투기하는 게 아니라 공직자 투기에 공기업 투기에 재벌 법인 투기에 지금 온 국민이 다 투기판에 뛰어들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고 누군가는 거기서 막대한 부당 이득을 가져갔다는 걸 국민들이 경험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단순히 이러한 수치 하나를 내세워서 이것이 뭘 보여주겠다라고 전체 해석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오른 거에 대한 원인도 이 문정부 인사들은 다 떠넘기기 식입니다. 과거 정부의 규제 완화, 풍부한 유동성, 거기에 이제 국민 탓까지 하고 있는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과거 정부의 규제 완화가 문제였다면 그것이 대표적인 게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등의 3법을 폐지한 이후로 집값이 올랐다고 문정부도 얘기했는데 그러면 문정부가 그거를 제대로 추진하면 됩니다. 집권 여당이 지금 과대 의석수를 많이 차지하고 가지고 있고. 있기 때문에 네. 할 수 있는데 사실 분양가 상한제도 지금 전면 의무화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네. 상한제도 시행 효과가 있냐 없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상한제 아파트 분양가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 것도 정부가 손질하지 않았고 또 하나는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것이 다주택자들이 물량을 내놓지 않게 만드는 막대한 대출 특혜, 세제 특혜를 어떻게 이걸 소급 적용해서 다시 회수하느냐의 문제가 지금도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상기 신도시, 정부가 할 수 있는 신도시 공급을 통해서 서민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라고 LH, SH 등에게 막대한 특권을 줬는데 결과는 이번에 또 비싼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온 국민이 거기서 로또를 희망하도록 희망 고문 얘기하셨지만 언론이나 국민들이나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 또 벼락거지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번에 잡지 못하면 불안감을 자꾸 제 옆에서 부추기면서 지금 청약가을까지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 이런 것들이 다 투기로 이어지고 집값을 떠받치고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정부가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인데 정부는 계속 집값이 이제 고점에 다다랐다고 하면서 이제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추경 매수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누차 하다 보니까 이게 뭐 근거가 있는 얘기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죠. 집값 고점 논란은 뭐 벌써 이전부터 있었던 상황들이고요. 얼마 정도 오를 때 이걸 갖다 우리가 고점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글쎄요. 여러 가지 평가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주택 시장에는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지고 네. 역대급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근데 지금 가격이 사실은 이게 고점이다 아니다 하는 부분은 누구도 아마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 정부가 출범 당시와 비교할 때 시장 상황에 있어서 정상적인 상승률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부분이 정책의 잘못인지 여러 가지 예. 시장 상황의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건지는 여러 가지 시간이 지나면 더욱더 명확하게 밝혀지겠지만 네. 저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여기 나와 계시는 우리 경실련 쪽에서도 충분히 그 이번 정부 들어서 뭐 50% 이상의 주택 가격 상승을 자료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지금 KB국민은행에서 네.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이번 정부 출범하고 난 뒤 현재까지의 또 주택 가격 상승률은 90%를 넘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주변에서 체감하시는 분들은 주변의 주택 가격들이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로 더블 이상의 어떤 가격이 상승했다는 걸 갖다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점을 볼 때 지금 주택 가격이 시장의 전체적인 일반적인 구조화에서 볼 때 어느 정도 높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택 가격이 현재 정점에 다다랐으니까 이것이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렇지 않다. 국민들 아마 부총리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국민들이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력은 저는 훨씬 정부 관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많이 공부도 하시고요. 그렇죠. 많은 정보도 스마트하죠. 제공하고 또 이 예. 프로그램처럼 굉장히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서 많은 정보나 이야기들, 자료들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문제는 지금의 여러 가지 주변 상황, 여러 가지 금리 인상의 향후의 가능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가지고 주택의 수급 상황에 대한 실제적인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지금 시장에서의 고민은 그런 것 같습니다.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 정도 선에서 사실은 유지할 것인가. 사실 정부는 이번에 부총리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이 5년 가까운 4년 넘는 이 시간 동안에 정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실속 있는 승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올랐다고 여론이 좀 나빠졌다고 하지만 그 네. 부분에서 주택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주택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이 정부가 안게 될 치명타라는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여론에 있어서의 그런 것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충분히 오른 가지고 세수를 확보해서 여러 가지 정책의 그 재원들을 활용할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충격을 받는 분들은 국민 모두라고 볼 수 있고요. 국민들한테 사실은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아까 우리 이재문 소장님께서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사실은 이야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현재 고점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최근에 학자들도 지금 여러 가지 그 저널을 통해서 네. 지금 시장에 있어서의 향후 불안한 어떤 모습들에 대한 분석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고점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의 어떤 그 OX 문제로 자꾸 시장을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더 연장이 되어가지고 국민들에게 고통이 이어질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저는 문제 좀 해결에 네. 접근해보는 시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정부가 가격이 고점이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고 했던 근거는 앞으로 금리가 인상이 될 것이고 또 가계대출에 대해서 금융당국에서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할 것이다. 그리고 공급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시장에서 보는 시각은 금리가 올라서 이자를 더 내는 것보다 집값이 더 오르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변화가 우리가 고점 논란을 할 때 많이 이제 부동산 상승기일 경우에는 오늘 주택 가격이 최저가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지 않게 되면 오늘 매일매일의 가격은 주택 가격이 최저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의 심리죠.
심리기 그렇죠. 때문에 이 주택 가격이 누구나가 다 얘기하듯이 많이 올랐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 10억 하던 지금 주택이 20억까지 갔는데 내가 이때 투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할 때 사람들의 기본적인 심리는 뭐냐? 만약 이제 주택 가격이 떨어질 거야 그러면 거기 안 들어오죠. 근데 그렇죠. 앞으로도 주택 가격이 더 상승할 거야라는 생각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주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하는 심리라는 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심리가 아직 꺾이지 않았는데 아직 꺾이지 않았다라는 거는 시장에서는 지금 앞으로 주택 가격이 더 상승할 올라갈 수도 거야라는 있다. 기대 심리가 팽배해 있는데 여기에서 주택 가격은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변화의 포인트, 터닝 포인트가 왔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 터닝 포인트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있다곤 하는데 네, 없어요. 있다고는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그 터닝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해지는 겁니다. 유니콘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 불안해지니까 더 상승을 시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서울에 우리가 주택 가격을 놓고 봤을 때 한 작년 초반까지만 해도 아니면 올해 초까지만 해도 10,000건에서 15,000건 정도가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한 3월서부터 현재까지의 추세는 5,000건에서 4,000건밖에 안 되거든요. 그 얘기는 거래량이 확 줄었다는 거죠. 거래량이 확 줄었는데 3분의 예. 1로 떨어졌는데 뭐냐면 가격은 연일 신고가 행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 시장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으니 정부는 이 심리적인 요인을 어떻게 유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렇죠. 고민이 돼야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협박 아닙니까? 예, 협박 혹은 뭐 나는 집 읍소 사고 정도나 싶은데 될 것 사지 마 같아요. 이러면 그리고 앞으로 집값 많이 떨어질 거야. 근데 시장은 조금 더 올라가죠. 그러니까 과거에 전임 국토부 장관이 이거 할 때 앞으로 집값은 잡힐 겁니다. 그리고 집값은 떨어질 거니까 기다려달라. 사세요. 네. 아니면 막 이렇게 많이 해서 실제로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질 건데 그래서 터닝 포인트는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시경제의 포인트는 분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를 올릴 거다라고만 얘기했지 앞으로 어느 기간 동안 몇 번을 올리고 우리가 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거기에 조건에 준할 때는 이렇게 올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좀 어느 정도 물론 거시경제는 큰 틀에서 뭐 확정할 수는 없는 거지만 네네. 최소한의 시그널은 예고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1년 정도는. 근데 우리는 지금 전혀 그런 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터닝 포인트에 대한. 지금 이 버블링 되고 있는 이 주택 시장의 금리 인상을 몇 번 해야 주택 가격이 잡힐까요? 한 번 올려서 잡히겠습니까? 두 번 올려서 잡히겠습니까?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어떠한 이런 부분에 대한 시그널이 분명해야 되고 적어도 경제부총리가 나와서 이 주택 시장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그 정도의 매뉴얼은 갖고서 나와서 얘기해 줘야 된다. 근데 너무 추상적이고 이번 담화도 물론 담화에 모든 거를 담을 수는 없지만 네. 후속 인터뷰라든지 Q&A를 통해서라도 그 제시가 됐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고 이 공허하게 들리는 것이 결국에 이 시장에 들끓고 있는 심리적인 요인을 억제시키지 못하는 거죠.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뭐 이게 오늘만의 일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누적됐던 어떤 신뢰 저하 그리고 그동안 뭐 기다려달라 우리가 집값 잡겠다라고 했는데 안 된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그 학습 효과가 지금 이번 국민에게 들이댄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김현미 전 장관께서도 같은 말씀하셨고 집값 잡을 거다, 영끌에 아깝다, 기다려달라고 안타깝다라고 했죠, 예, 또. 말씀하셨고 대통령께서 아까 얘기 드렸지만 집값 원상 회복시키겠다라고 하셨지만 더 올랐습니다. 이제 홍남기 부총리까지 거기에 더 얹어서 고점이다. 이제 정부는 다 역할을 하고 있으니 투기 심리만 좀 접어주면 떨어질 테니까 지금 또 사지 말라고 하시는데 국민들 절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고 기다렸더니 화병만 생겼습니다. 그때 정부 말 믿고 선한 의지 믿고 안 샀다. 지금 살려니까 더 많은 대출이 필요한데 대출은 정부가 해주지도 않고 그렇죠. 지금 이런 분들의 화를 돋우는 말만 지금 자꾸 문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왜 대통령께서 이런 분을 감싸고 계시냐 이제 이런 얘기들 하시는 거거든요. 잘못했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책임지고 뭔가 근본적인 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터닝 포인트 얘기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나와야지만 이 시장도 반응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그런 궁금증이 들어요. 진짜 말한 대로 금리가 오르고 대출 쪼이고 네. 그리고 공급되면 집값 잡힐까? 네. 그래서 뭐 금리가 높아지면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몇 번을 높여야지 네. 금리 과연 집값이 잡힐 것이며 대출을 관리하면 그거는 또 집값 잡히는데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지금 일단 뭐 대출도 지금 관리가 지금 많이 되고 있죠. 네네.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2017년도에도 사실 가계부채 뭐 방안 부분을 갖다가 발표도 하고 예. 그때부터 해서 지금 LTV나 DTI 그다음에 뭐 LTI 그다음에 DSR까지 해서 지금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한다는 게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말 그대로 서민들과 어떤 지금 집이나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양극화만 심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금리 이외에 금리도 지금 사실은 앞으로 정부가 이야기한 대로 올린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현재 저금리 기조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는 맞지만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금 한국은행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경제 여건 자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네. 금리를 갖다가 급하게 올렸을 때 오는 경제적 충격이 아마 우리 국내 경기 전반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거든요. 어려운 결정이죠, 그렇죠. 사실. 쉽지 예. 않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지금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뭐 대출 문제라든지 다양한 뭐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주변 요소입니다. 가장 일대 우리가 사실 문제가 해결하기가 어렵고 풀기가 어려울 때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데 원칙은 바로 이 시장, 자유시장 경제에 있어서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이 기본 원칙으로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네. 굉장히 문제는 간단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보면은 지금 수요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물론 수요 부분에 대한 불안 심리도 많이 가중되어서 가수요도 있겠지만 어쨌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금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서 현격한 어떤 차이 자체가 현실 차이, 인식 차이 자체가 지금의 많은 문제의 괴리감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공급 부분도 정부가 공급이 잘 되고 있고 뭐 충분하다라고 하려면 시장에서 원하는 공급 물량을 충분히 당장에서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대안들을 제시해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 공공주도형이라든지 뭐 이런 공공에 있어서 직접 시행 등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제대로 안 되잖아요.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는 자꾸 믿을 만한 게 없는데 믿으라고 이야기하고요. 조금 전에 우리 우리 국장님께서 잘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 우리 부총리께서 지금 뭐 담화문을 발표하시는데 제가 하나 지금 오히려 묻고 싶은 게 예. 만일에 지금 고점인데 집을 말 안 사고 기다렸다가 이 정부 끝날 때까지 있어서 도저히 살 수 없는 더 악화된 상황이 악화되면 책임지실 겁니까? 안 지시잖아요. 앞에 김현미 지금 국토부 전 장관도 책임 안 지시고 괜히 시장에 쓸데없는 말만 하고 가셨고 그다음에 장하성 부총리도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집값 뭐 여러 가지 강남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면서 사람 연장을 질러놨죠. 그 다음에 지금 대통령께서도 이걸로도 원상 회복까지 시키겠다고 지금 책임질 수 없는 말들을 자꾸 했을 때 국민들의 가슴은 멍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약하면은 기본 원칙에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공급이 가능하다고 자꾸 이야기하면은 공급이 가능한지를 갖다가 네. 점검하는 그 자세들을 갖다 국민들에 소개했었으면 훨씬 더 믿을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 박사님 말 이어서 좀 정책 당국자한테 좀 한 말씀을 드려도 해주시죠. 되겠죠? 네. 시장의 IQ는 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간의 IQ는 아무리 좋아야 2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책 당국자나 시장 관계자나 시장에 대한 전망, 특히 앞으로의 전망을 얘기할 때는 상당히 신중하고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번 그 홍남기 부총리 체제 하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보이질 않습니다. 국민 입장에서. 그리고 신중하지 않다라는 것. 좀 신중하고 이런 발표를 할 때는 내가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좀 겸손한 자세로 좀 임했으면 좋겠다는 걸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신중했다면 대책이 25번이나 나왔을까요? 아주 준비를 잘해서 꼼꼼하게 냈다면 좀 텀이 길어지면서 횟수도 좀 줄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저도 뭐 말씀드리지만 문정부의 인사를 봤을 땐 부동산 정책을 잡을 수 있겠다라는 신뢰가 생길 수 없다.
적어도 문책을 해야 되는 시점이 진작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서민을 위한 공급은 필요합니다. 서민을 위한 공급은 이런 바가지 분양을 근절할 수 있는 기존 주택 시장에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하는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고 신규 공급을 하려면은 그것도 거품은 없어야죠. 그럼 네. 강력한 분양가 규제를 하시고 공기업, LH 등은 정말 지금처럼 이렇게 비싸게 부풀려가지고 부당이득 취할 생각하는 공급을 못하게 하는 이런 개선 방안이 먼저 나와야지만 그래야지만 서민이나 아파트가 시장에 대량으로 아니면 뭐 소규모로 적재적소에 공급이 될 때 시장 안정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해법을 제시하는 게 지금 훨씬 더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사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정부가 이제 수요 중심에서 좀 공급 정책으로 좀 선회를 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전 청약에 대한 굉장히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지금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아파트의 사전 청약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이제 민영 아파트나 또 서울 도심의 공공주택 사업지까지도 확대를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라는 걸 이제 국토부 장관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혹시 공급으로 연결이 되면 현재 뭐 패닉바이, 그러니까 집값이 지금 못 사면 이제 영원히 못 산다라는 이 심리에서 나오는 패닉바이 이런 부분을 좀 잠재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 사전 청약은 지금 정부 하에서는 제가 볼 때 신기루에 불과하다. 이제 그렇게 현 보는 거죠. 정부에서는요. 사실은 사전 청약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은 그 사전 청약까지 가기까지도 많은 어려움을 스스로 다 감내하면서 이제 걸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해당되는 신도시 같은 경우에 사전 청약이나 청약을 하기 위해서 우리 청약 대기 행렬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건상에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세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전 청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본 청약으로 이어져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얼마 걸릴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부가 이 수치만 가지고 자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뿐이지 체감될 수 있는 부분들이 그게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도심 개발과 관련해서도 과천이라든지 지금 우리 태릉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 정부가 당초 이야기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현상들이 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도심에서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 부분들을 왜 공공에서 꼭 나서서 하려고 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요. 지금 공공 재건축이나 재개발 부분이 정부가 당초 발표하실 때와 달리 지금 시장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지금 아까운 시간들을 저는 공급을 위해서 더 많이 시간을 흘려보낸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지금 국민들이 믿고 싶은 건 뭐냐면 당장에 지금 어차피 지금 집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만들어지기까지 내가 감내할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신뢰를 가질 수 있고 내가 믿을 수 있는 뭔가를 갖다 좀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런 건 없이 그냥 웃어서 하면서 굉장히 무책임하게 툭툭툭 던지는 말로 해서 아까 말씀대로 지금 어떤 국민들은 부동산 블루라고 해서 우울증까지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뭐냐면 아주 뭐 디테일한 AI가 작동이 돼가지고 정말 이건 확실한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국민들의 마음을 갖다 어루만질 수 있고 믿음 하나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기존의 공공주도가 실패했다는 부분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민간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태세 전환. 저는 그런 부분들의 어떤 구체적인 방안들을 내놓으면 시장에서 조금 호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사전 청약 하다 보니까 이게 사전 청약이라는 게 이제 향후 뭐 5년, 뭐 8년, 10년 후에 이제 들어갈 집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건데 뭐 실거주 요건 이런 거 있다 보니까 지역에 또 이제 전월세 물량이 줄어들고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시장이 또 흔들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도리어 서민들에게는 좀 어려워진 상황이 됐다라는 비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공급 정책을 할 때 어떤 제도에 도입을 하고 실행을 한다는 거에는 항상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에 그 부정적인 효과를 얼만큼 최소화시키는 것이 이제 정책 당국자의 어떤 역할이라고 몫이겠죠. 우리가 봐야 되겠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전 청약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사전 청약제를 통해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무주택자가 내가 그래도 집을 가지게 되는 어떤 희망이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지금 내가 전세를 살더라도 행복 지수는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거든요. 단지 이거를 주택 경기에 붙임,
그다음에 어떤 뭐 주택 가격이 하락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제도적 운영을 하지 않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지, 사전 청약 제도가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정적인 측면은 계속 개선 보완을 해 나가면서 이제 한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또 3기 신도시의 어떤 입지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에는 선호도가 저는 되게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의 어떻게 보면 가운데 자리에 있으면서 이번에 이제 2기 신도시 일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드러났던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반영이 돼서 계획에 반영이 돼 갖고 실행에 옮기고, 또 그런 부분에 일부분이 예타 면제로 인해서 GTX-B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노선이 낮은다라면 단지가 다 2기 신도시처럼 주택이 다 마련되고 그다음에 교통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어떠한 이런 부분보다 상당히 입지적으로 좀 우량하다라고 보여지고요. 3기 신도시는 또 이렇게 공급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지금 주택 문제가 지금 이렇게 온 거는 사실 이번 정부만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아니죠. 보거든요. 예, 예. 사실 누적되어 있는 문제인데 정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다주택자한테 집이 60만 채 정도가 갔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3기 신도시 2개를 짓는 규모가 다주택자한테 갔다라는 거는 그만큼의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개선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물론 그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항상 모든 일에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빛과 있기 그림자가 때문에 있죠. 예.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지금도 여전히 일부 주택은 다주택자한테 집이 돌아가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제도 개선이 병행되고 실질적으로 사전 청약이 무주택자한테 돌아갈 수 있는 제도 보완, 그다음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는 이런 어떤 시그널들이 분명하다라면 저는 사전 청약 제도는 되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진짜 이 주택이 비싸게 샀다 그러면 한 번에 기회를 날릴 수 있지만 본 청약 때 청약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내 주머니에서 비용이 발생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잠깐 여기서 제가 사전 청약이 물론 그런 필요성도 있지만 요거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분양가가 확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전 청약을 오래 기다리셨다가 예상하지 않게 분양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게 돼버리면은 정말 그 전에 충분히 어느 정도 예산에 맞게 생각했던 그런 계획들이 다 무산이 될 수 있고, 그 상황에서 본 청약을 하는 시점에서 본인의 인생 계획이 다 흩어질 수도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있다라는 거죠. 사전 청약은 이미 이제 말씀하셨지만 지금의 사전 청약이 사실 긍정적인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전 청약을 보는 시민들은 정부가 싸게 주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왜 이렇게 비싸? 이번에 그럼 이거 비싸? 그럼 이번에 나 못 사는 거 아니야? 그럼 기존 주택값도 안 떨어지는 거 아니야? 지금 불안감을 더 키우는 맞아요. 사전 청약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사전 청약 제도의 문제는 아니고 문정부가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에 문제라는 건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때는 사전 예약을 하고 1년 만에 분양가를 더 인하해서 실질적으로 본 청약을 했거든요. 낮춰서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정부 의지만 있다면 서민들을 위한 사전 청약 제도로 충분히 갈 수 있다. 근데 지금의 방식은 정부가 고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혹시 국민들의 불만과 논란을 더 키운 건 아닌지 한번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다시 한번 그 다음 스텝을 밟아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성규 선임연구위원, 이재문 소장, 김성달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스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